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러한 큰 관점에서 세종시가 미래 모빌리티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고 하는 동안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했고 어떤 것들을 고민하고 있고 그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고 있는지를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잘 아시죠? 이제 BRT 간선 급행 버스입니다. 그래서 뭐 간선 급행 버스는 이제 지하철만큼의 편의성, 그러니까 지하철만큼의 정시성, 신속성을 위하여서 간선급행 버스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종시는 도시공간 구조를 짜고 이제 공간 계획을 잡을 때 BRT를 염두에 두고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ITDP라고 세계적으로 이제 BRT 전 세계 BRT 등급을 평가하는 기관이 있는데 국내는 지금 거의 다 베이직 단계고요. 세종시만 지금 브론즈로 이제 국내에서는 최고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실버나 골드 등급으로 올리기 위해서 지금 3생이나 4생에 이제 거주하시는 시민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부분에 그런 BRT 등급을 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이제 SBRT, 슈퍼 BRT라고 합니다. 그래서 슈퍼 BRT 시범 사업들이 이제 국내에 이제 5군데 또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5군데의 시범 사업 중에서도 세종시가 좀 더 좀 모범 사례 그리고 좀 기술을 선도적으로 도입하는 지역으로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금 이윤희 박사가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저희 발제자는 지금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 박사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세종연구실에서 이제 정책과제를 세종시에서 의뢰받으면서 해왔던 과제들을 토대로 저희들이 느꼈던 생각, 저희들이 과제를 통해서 세종시의 성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좀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비단 오늘은 4개 분야만 지금 발표를 드리는데요. 저희 세종연구실에는 타 분야 박사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를 지금 시간 관계상 발표를 못 드리는 점 좀 양해 말씀드리고요. 제가 맡은 분야는 이제 교통 분야인데 교통 분야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저는 이제 세종시에서 왜 미래 모빌리티에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걸 미래 모빌리티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그리고 제가 좀 과제를 하면서 느꼈던 점 앞으로 어떤 방향성으로 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발표 자료는 왜 모빌리티 시대 그러니까 굉장히 모빌리티라는 말이 굉장히 요새 화두인데 왜 모빌리티라는 말이 화두가 되었는지 그리고 화두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전망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중앙정부나 민간에서는 어떻게 모빌리티의 미래를 예상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세종시가 하고 있는 것들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제가 좀 느꼈던 시사점 부분들을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모빌리티라는 개념은 사실은 교통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모빌리티라는 개념을 넣을 때부터 사전적 의미로는 이제 정보통신, 그러니까 유동성, 이동성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비단 교통 분야뿐만 아니라 정보, 통신, 의료, 교통 분야 등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이제 모빌리티라는 개념을 갖고 있죠. 유동적이고 이동적인 개념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비단 이제 교통 분야뿐만 아니라 어떤 플랫폼 아니면 이제 데이터 기반의 기업들에서도 계속 모빌리티 분야에 계속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화두어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죠. 그래서 4차 산업 시대인데 거기에 나오는 주요 키워드가 모빌리티하고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빅데이터나 AI 그리고 IoT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들이 융합돼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모빌리티라는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전 분야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을 이제 아시겠지만 4차 산업의 조건은 이제 네트워크 동력원 운송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어떤 동력원 운송 메커니즘이 어떤 교통이랑 모빌리티랑 관련된 분야죠.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기존 산업보다 이제 효율성이 한 10배 이상은 뛰어야지 산업혁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도 기존 3차보다 그러니까 어떤 자율주행이나 모빌리티 분야에 이런 IoT나 초연결성이 들어서 효율성이 높아진다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제 논의가 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발전이 돼야 하는지 계속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데이터 기반 그리고 뭐 AI 이런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계속 모빌리티 분야를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또 이제 관련된 분야가 이제 스마트 시티가 있죠. 그래서 모든 대도시들이 전 세계 많은 대도시들이 어떤 경제 개발의 그런 관점이 아니라 효율적이고 효율적으로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스마트 시티를 도입하고 있고요. 이런 스마트 도시에서 교통 분야를 다룬 것을 보통 이제 스마트 모빌리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기존에 있던 교통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인프라적인 면에 이제 투자를 많이 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인프라의 투자보다는 어떤 운영적인 측면으로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모빌리티를 도입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고요. 이런 기조에 맞춰서 세종시에서는 여러 가지 스마트 모빌리티와 관련된 사업들, 시범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표에서 보이시다시피 어떤 스마트 교차로, 그러니까 교차로나 이제 횡단보도가 어떤 픽스드,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정해진 대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교통량에 따라서 그리고 보행자가 대기하고 있냐에 따라서 신호를 이제 유동적으로 줄 수 있는 형태, 그리고 차량 공유 서비스나 이제 자율주행 같은 것들이 이제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로서 계속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빌리티 분야에서 또 이제 화두로 나온 것이 통합 모빌리티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모빌리티를 개인 차량을 갖고 뭐 집에서 교통수단을 이제 한번 선택을 해서 이동을 하거나 이동 후에 다른 교통수단을 선택을 하는데 이것이 아니라 제 최초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한 번에 통합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스템. 그게 이제 교통업계에서는 이제 마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모빌리티에서 서비스라고 마스라고 하는데 이동을 어떤 서비스로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곳을 이동할 때 서비스를 OD, 그러니까 저희 최초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 모든 걸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 차량이 아니더라도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 공유자전거를 활용하든지 그 다음에는 버스를 활용한다든지 뭐 장거리 같은 경우는 뭐 기차라든지 그래서 이걸 서비스로 줄 수 있다는 게 이제 통합 모빌리티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통합 모빌리티라는 개념이 이제 중요해지면서 또 중요한 기능이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나온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플랫폼, 그러니까 뭐 저희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앱 같은 데서 이제 출발지와 목적지를 다 하면은 어디서 어디까지 못하는지 그래서 플랫폼 기업들이 계속 이제 모빌리티 분야에 이런 이유로 진출하게 되고 관심 분야가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모빌리티 시대인지 그리고 모빌리티라는 분야가 왜 중요해지고 당위성이 높아진지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과연 이 모빌리티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이제 중앙정부 정책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상위 법령이나 상위 계획부터. 그래서 이게 제2차 국가기관 교통망 계획입니다. 20년, 그래서 교통 분야에서는 최상위 계획입니다. 그래서 21년부터 40년까지의 계획인데 1차 때는 저기 제가 뭐 자료에 보시면 이제 전략들이 있는데 전국의 어떤 대도시 교통망이나 뭐 대중교통이나 교통안전 이런 분야들은 1차에도 있었고 2차에서 새롭게 들어온 것이 친환경 첨단 모빌리티의 일상화입니다. 그래서 이런 추진 전략이 2차에서 향후에 한국의 교통에 대해서는 이렇게 준비를 하겠다. 그래서 뭐 상세 내용을 좀 보시면 자율차 드론, 자율주행 선박 등 6회공 전부에서 공간의 제약 없이 이동할 수 있는 첨단 모빌리티 환경을 조성하겠다. 이게 이제 중앙정부의 가장 교통 분야 최상위 계획에서 언급하고 있는 추진 전략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이제 저희가 자율주행 상용화법이 이제 19년에 제정이 됐고요. 작년에 제1차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5개년 법정계획인데 이 법정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2025년의 미래상을 보시면 2025년에는 뭐 자율주행 기반의 셔틀 그리고 택시 등의 서비스가 상용화를 목표로 준비를 하겠다. 그리고 고속도로 등에서는 화물차 군식주행 기술의 자율주행을 활용을 하겠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는 대중교통 접근 시간 20% 감소, 그리고 대중교통 환승 소요 시간 50% 감축, 그리고 교통 약자들한테 이동권을 확보해 줄 수 있다. 그리고 교통사고도 50% 감축, 그리고 일자리 일막의 창출 등. 그러니까 아마 지금 자율주행 여러 가지 얘기를 보셨을 때 과연 자율주행들이 어떤 우리한테 피부로 아직까지는 와닿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체험형으로만 탈 수밖에 없는데 이 자율주행이 상용화가 되면
이런 기대 효과를 누릴 수 있고 이런 기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이제 중앙정부 그리고 지방정부에서 모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게 중앙정부의 이제 정책 동향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은 컨설팅 업체나 민간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고 지역연구원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리를 한 장표입니다. 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마스, 통합 모빌리티, 그리고 오토메이션,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콤비네이션을 하게 되면 향후에는 어떤 식으로 이 모빌리티, 이동의 수단이 어떻게 바뀔지를 좀 점진적으로 예측한 이제 컨설팅사의 자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을 타거나 뭐 택시를 타거나 아니면 이제 프라이빗 개인 차량을 이동을 하는데, 미래에는 그 대중교통하고 모두 연계된 대중교통 플러스 저런 이제 공유 차량, 그러니까 개인 차량이 없어도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큰 부담 없이 비슷한 시간대로 이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편은 이제 서울연구원에서 그러니까 현재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향후에 어떤 스마트 모빌리티 기술들이 과연 효용성이 높은지, 효과성하고 실현 가능성을 토대로 이제 사사분면을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위가 이제 가능성이 높은 거죠. 효과성도 높고 실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좀 미래 모빌리티, 스마트 모빌리티의 미래 기술들은 보시면 승차 공유 서비스나 수요 대응형 교통 서비스, 그리고 주차장 위치 확보 등 뭐 통합 정보 교통 시스템, 이런 것들이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기존 교통수단, 그러니까 운송업자들의 이해관계자하고 신규 진입자죠. 그러니까 원래 운송 사업이나 운송 분야가 아닌데 어떤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새롭게 모빌리티 분야에 들어오는 그런 혁신자들하고의 이제 갈등 요소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런 관점들이 어떻게 다른지를 좀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부자 관점에서는 기존 운송업자들의 어떤 이해관계자, 기득권을 보유하면서 점진적으로 약간씩 변화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주시고 있고요. 격변자 관점에서는 지금은 지금 말씀드렸던 내부자 관점에서의 어떤 기존 이해관계자의 그런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천천히 되고 있지만, 어느 순간 티핑 포인트를 넘어가게 되면은 순식간에 어떤 신규 진입자를 통해서 어떤 모빌리티 시대가 변화를 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가 뭐 잘 아시겠지만 뭐 예전에 저희들의 어떤 우버나 기존 택시업자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례 때문에 굉장히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이 많고요. 또 이런 현상이 많이 보여지는 것은 또 이해관계자가 많은 지역이긴 하겠지만, 저는 이런 현상들을 풀어가는 곳이 좀 세종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어떤 격변적 관점의 혁신 기술들이 세종시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저희는 행정 수도를 지향하는 행정 도시이기 때문에 어떤 행정에서의 하는 역할들, 이런 것들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종시에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해결되고, 이런 부분들의 해결점이 좀 전국으로 확산된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모빌리티에 대한 중요성과 모빌리티의 미래를 조금 더 빨리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간략하게 모빌리티가 화두어가 되고 모빌리티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좀 어떤 식으로 좀 쟁점 사항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러한 큰 관점에서 세종시가 미래 모빌리티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고, 하는 동안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했고, 어떤 것들을 고민하고 있고, 그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고 있는지를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잘 아시죠? 제가 BRT, 간선 급행 버스입니다. 그래서 뭐 간선 급행 버스는 이제 지하철만큼의 편의성, 그러니까 지하철만큼의 정시성, 신속성을 위하여서 간선 급행 버스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종시는 도시공간 구조를 짜고 이제 공간 계획을 잡을 때 BRT를 염두에 두고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ITDP라고 세계적으로 이제 BRT, 전 세계 BRT 등급을 평가하는 기관이 있는데, 국내는 지금 거의 다 베이직
단계고요. 세종시만 지금 브론즈로 이제 국내에서는 최고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실버나 골드 등급으로 올리기 위해서 지금 3생이나 4생에 이제 거주하시는 시민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부분에 그런 BRT 등급을 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이제 SBRT, 슈퍼 BRT라고 합니다. 그래서 슈퍼 BRT 시범 사업들이 이제 국내에 이제 5군데 또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5군데의 시범 사업 중에서도 세종시가 좀 더 모범 사례 그리고 좀 기술을 선도적으로 도입하는 지역으로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가 좀 BRT에 대해서 장점이 있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이제 도시 계획 자체가 이제 BRT를 염두에 놓고 만들었고 또한 이제 행복청에서 세종시만이 아니라 행복도시권, 그러니까 이제 충청권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행복도시권 광역 BRT 추진 계획을 계속 만들고 있고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BRT가 도입이 될 거고 노선들이 도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BRT 체계를 좀 성공적으로 이뤄낼 수 있는 지역이 세종시를 포함한 충청권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는 운영 구간 그리고 향후에 있는 계획까지 이제 간략하게 표시를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존 BRT,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BRT 그리고 세종시에 있는 BRT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SBRT의 차이점은 BRT가 지하철처럼 이제 정시성, 신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제 정차를 하면 안 되죠. 이제 정류장에서만 정차를 해야 되는데 지상에서 운행을 하게 되면 교차로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교차로를 이제 무정차로 갈 수 있게 이제 교차로를 이체한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요소죠. 그러니까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교차로가 안 된다면 교차로에서 우선 신호, 그러니까 몇백 미터의 지점에서 BRT가 접근했을 때 이제 우선 신호를 줄 수 있는 형태들, 이런 것들이 이제 SBRT에 들어가게 되고, 정류장 같은 형태에도 기존에 어떤 정류장 쉘터가 없는 형태가 아니라 쉘터 형태도 돼 있지만 안에 그러니까 지하철 공간 같이 스크린 도어도 다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저 폐쇄형 정류장의 목적은 사실은 저희가 지하철처럼 먼저 태깅을 하고 들어간 다음에 승하차를 할 때 그냥 탑승을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시간을 줄이거든요. 버스 같은 경우에는 탈 때마다 태깅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원래 폐쇄형 정류장을 도입한 이유는 그 전에 정류장이 들어가기 전에 태깅을 하기 위해서인데 이 부분은 계속 아직까지는 이제 운임과 관련된 부분이고 모든 정류장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도입 초기 단계입니다. 근데 폐쇄형 정류장에는 그 이유 때문에 들어가는 거고요. 차량 같은 경우에도 일반 차량이 아니라 친환경 차량 그리고 대용량으로 운행할 수 있는 지하철만큼 대용량으로 운행할 수 있는 굴절버스 그리고 관제나 운영도 기존에 이제 BRT 같은 경우는 개인 차량, 물론 이제 앞뒤 차량의 시간들을 정보를 받긴 하나 전체 관제 센터에서 차량들을 운영할 수 있는 통합 관제 시스템, BMS 같은 것들을 이제 BRT에 충분히 넣어야지 SBRT가 될 수가 있고요. SBRT가 된다면은 이제 충분히 이제 ITDP에서도 저희는 골드 등급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세종시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에서 이루어지는 걸 보시게 되면은 여기 세종시청 앞에 보시면 있는 BRT 정류장이 바로 이 폐쇄형 정류장입니다. 그래서 폐쇄형으로 돼 있고요. 안에 어떤 미세먼지 이제 공기청정기도 있고 지하철, 서울 지하철처럼 차량도 저희는 이제 전기굴절버스가 다니고 있고 문이 3개다 보니까 3개에 맞춰서 스크린 도어가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중앙 모니터에서는 이제 도착 시간 이런 것들 이제 BIS 정보가 들어가 있고 이제 운영에 대한 것도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선 신호 시스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이런 태깅 대신에 이제 비접촉으로 태깅을 하는 방식, 그러니까 사전 요금 지불제가 안 되더라도 차량에 태깅을 안 하고 바로 들어가서 블루투스로 이제 요금이 자동으로 나가는 것들, 요거는 지금 체험단을 받고 있어요, 세종시에서. 그래서 이번 주까지 아마 체험단을 받고 9월 달에 체험단들이 비태깅으로 이제 차량을 탑승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이 보이는 자율주행이죠.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서비스가 이제 국토부의 자율주행 서비스 전에 저희는 세종시에서는 산업부에서 혁신 클러스터를 받았고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에 관련된, 그리고 중기부의 규제 특구, 그리고 국토부의 자율주행 시범운행 지구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자율주행을 퍼블릭 도로, 그러니까 공로에서 운영할 수 있게 어떤 이런 규제 특약, 규제 특례를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차량들이 운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현재 이제 자율주행 노선이, 실증 노선이 한 14개 노선 되고요. 누적 한 35대가 운영하고 있고, 향후에도 한 16대가량 이제 운행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좀 국내에서는 명실상부하게 자율주행 실증에 관해서는 굉장히 선도도시라고, 세종시가 선도도시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관련된 그런 자율주행 차량들의 현황입니다. 그래서 대형버스, 자율주행 대형버스, 그리고 미니버스, 그리고 자율주행 택시, 그리고 중앙공원에서 자율주행 셔틀, 그리고 도심지 내부의 자율주행 셔틀까지 다양하게 세종시에서는 자율주행에 관련돼서는 다양한 형태의 교통수단들이 이제 실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실증을 많이 하다 보니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도 많이 유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봤을 때 많은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이 이제 세종시에 지금 모이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시에서 관심을 갖고 좀 더 많은 중소기업들에게 지원을 할 수 있고, 보다 많은 좀 대기업들이 오면 더욱 좋겠어. 그래서 이런 기업 유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세종시의 역할은 비단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자율주행에 관련된 세종시 당연히 자율주행 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세종시는 이제 어떤 국가 균형 발전과 국가를 위해 만들어지는 도시다 보니까 이러한 성과와 역할들을 계속 확산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충청권 저희가 메가시티를 수립을 하고 있는데, 이런 세종시의 자율주행 실증과 그런 노하우들을 계속 확대를 시켜야 되겠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BRT 노선 계획들이 충청권에 크게 잡혀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어떤 자율주행을 태운다면, 자율주행 광역교통을 태운다면 이런 자율주행을 확산시키고 충청권의 자율주행 관련된 광역교통 서비스를 도입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세종시가 많이 고민을 하고, 그리고 충청권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초강형 광역계획이나 초강형 발전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계속 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일생활권에 사시는 분은 잘 아시는 셔클입니다. 그래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그러니까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교통 수요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차량들을 많이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에 맞춰서 적정 수의 차량을 운행해서 운영을 통해서 원하는 목적지에 적정 차로 운행을 하자는데, 지금 읍면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행법상 가능을 합니다. 그래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세종시 같은 경우는 두루타가 운행을 하고 있지만, 도심지역, 그러니까 대중교통 취약지역이 아닌 도심지역에서는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현행법상. 그래서 저희가 스마트시티 사업의 규제 사업을 통해서 도심지에서 지금 셔클을 운행을 하고 있고요. 셔클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가 이용자 만족도를 들어보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택시업계의 반발이나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의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굉장히 이제 세종시의 담당자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과연 이것이 필요한가 논의를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래 모빌리티의 방향성은 이제 글로벌적으로도 다 좀 보여지고 있고 미래 모습도 보여지기 때문에 어디선가는 계속 준비를 해야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을 좀 세종시가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해결을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중앙정부가 계속 지원을 해주고, 지방정부의 이런 시범사업에 나온 의견들을 잘 반영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진행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셔클을 시간에서는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셔클은 버스하고 택시의 중간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른 읍면지역의 수요 응답형 교통수단이 있는데 대부분 노선이 정해져 있고 스케줄, 그러니까 2시간, 4시간 가던 거를 2시간에 한 번 간다든지 수요에 맞춰서 그렇게 운행하는 형태인데, 셔클 같은 경우에는 300개 가상 정류장을 만들어서
노선이 계속 바뀝니다. 이제 탑승하시는 분들이 이제 앱을 통해서 넣게 되면, 그래서 그 노선에 맞춰서 운행하는 것이 이제 셔틀 서비스고요. 이 셔틀 서비스 이제 현대차에서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 현대차의 목표를 보시면 이건 현대차 내부 자료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공유 서비스, 공유 모빌리티나 그리고 말씀드렸던 통합 모빌리티, 그리고 중간에 말씀드렸던 마스, 그리고 향후에는 셔틀의 운전자가 없어야죠.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율주행까지, 오토메이션까지 같이 큰 그림을 갖고 가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이런 서비스들이 잘 시민분들한테 활용이 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지금 세종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저희가 받아서 내용을 분석을 하고 있고요. 이런 내용들 저희들이 연구과제로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각종 이슈들 저희들이 이 부분은 좀 자료로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이제 어울링입니다. 공유 자전거인데, 공유 자전거, 그러니까 공공자전거가 굉장히 많은 지자체에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도 도입을 하고 나서 저희 굉장히 이용자가 늘었는데, 먼저 도입한 지자체에서는 좀 이게 이용자 수가 좀 감소하는 경향이 나오는 지자체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자전거를 새로 바꿔줘야 되고 운영유지 관리 측면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공유자전거의 어울링에 이용자가 계속 늘고 있지만, 이용자가 늘고 있는다고 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계수기를 통해서 계속 자전거의 이용자 수가 느는 것을 계속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용자가 늘고 있는 걸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수요가 는다고 해서 계속 어울링을 계속 사갖고 넣는 거는 운영 유지 관리 측면에서 안 맞기 때문에 적정 대수를 찾아내는 거, 그리고 적정 대수로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식이 뭔가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 에트리하고 같이 또 연구를 하는 과정 중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점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황에 대해서 어디에 필요한 자전거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간대에 어느 지역에는 자전거가 필요할 것이라는 예측을 통해서 미리 자전거를 갖다 놓는 형태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최소 비용으로, 최소 운영 유지 비용으로 시민에게는 그런 이용 만족도를 줄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성과라고 보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통합 모빌리티로 가는 준비 중에서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던 것들이 대중교통 이용자 수 증가인데, 이런 부분을 증가하기 위해서는 어울링 이용자하고 연결을 해야 된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통합 모빌리티 형태, 그러니까 제가 어디서 어디까지 갈 거면 어디 어울링 정류장에 가면 자전거가 몇 대가 있으니 그걸 타고 이동을 하게 되면 몇 번 버스를 타고 가게 되면 그곳에 뭐 공유 차량이 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형태들의 통합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들이 좀 저희들의 향후 숙제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부분을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좀 시간을 오버한 걸로 제가 들었고요. 좀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발표도 좀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